소신과 강단과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야, 이 법 잘 만들었다.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치 예비군이지만은 전쟁이 나면 향토 예비군이 전쟁에 투입한 것처럼 어떤 역할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하면 하겠다. 그런 각오와 자세는 돼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법조계와 정치계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대한석유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회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10월 중순부터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을 합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검사로서 사회 출발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검사를 거쳐 정치인 그리고 현재는 대한석유협회 회장님으로 계신데 제가 회장님 호칭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실은 저는 국회 부의장님, 의원님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회장님은 어떤 호칭? 지금 현재 직함은 석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회장으로 불러주시면 현 직함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회장님으로 호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회장님의 학창 시절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께서나 주위 분들이 저 박주선 군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참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정말로 어렵게 학구열을 불태워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행상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행상을 하시고 또 심지어 구멍가게 하면서 막걸리 장사도 같이 하시면서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저 어머님이 피를 팔아가지고 중학교 등록금 1,100원을 마련하시고 그랬던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사실 눈물겨운 그런 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시험도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어머님 태코가 장흥댁이 했는데 그 장흥댁이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과 희생을 하더니 결국 하늘이 감동해서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참 유복한 가정에서 별 걱정 없이 불편 없이 자라온 사람 같이 보여지긴 한다고도 합니다만 사실 뭐 저 고생보다는 제 어머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회장님 검사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시골에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아주 농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명절이 오거나 이제 농번기가 되게 되면 집집마다 그 막걸리 밀주를 담가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 초 그래서 국가 세수가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서 한 10여 가구가 적발이 돼가지고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돼가지고 40가구, 50가구 사는 동네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서 가기도 무서웠지만은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냥 걱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조사받고 온 내역도 듣고 그랬더니 이 없는 사람 형편을 좀 헤아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때 벌금이 막 나와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많이 서로들 아우성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좀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제가 사법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검사가 되겠다는 좀 희미한 꿈이었지만은 결국 꿈을 실현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네, 검사 재직 20년 동안 많은 사건을 겪으셨는데 기억에 강하게 남는 일화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한 20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중에 한 5분의 4 정도 기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거악이나 또는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범죄를 직접 수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철이 장영자 사건도 수사를 했었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검찰의 인사 태풍을 몰아왔던 81년도에 저질연탄 사건도 있었고 특별수사하면서 부지기수 사건이 많죠. 뭐 재벌 그룹 총수도 구속수사한 일도 있었고 큰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 권력에 좀 밑보여 가지고 2번이나 사표를 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질연탄 사건 수사를 하면서 당시 동력자원부에 석탄 관련 주무국장이 건국 이래 최대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아주 실세했거든요.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께 모함을 해가지고 제가 사직을 할 뻔한 일이 있었고 검사는 경제를 모르는데 함부로 경제사건 덤벼들었다가 연탄업계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검찰총장이 바뀌고 서울지검장은 좌천성 승진을 해가지고 가고 차장검사는 좌천당하고 부장검사 좌천당하고 저는 사표 내라 그러고 또 후임 부장은 보임도 안 해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 건국이 최대의 뇌물 사건으로 기소한 검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참 초행검사로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전액 무죄를 받아내고 그래서 검찰은 명예를 회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래 검찰총장 영순위로 불릴 만큼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으셨고 또 돌연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계속 검찰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어쩌면 운명 같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서울지검 특수 1부장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당시 검찰총장께서 누가 보나 앞으로 동기생 중에서는 최초로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박주선 검사로 생각한다. 적어도 특수수사 계통은 모든 것을 거치는 경력을 한번 마련해 주고 싶었는데 9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자칫 잘못하면 박수선 검사를 아주 수렁에 몰아넣어가지고 인재를 죽이는 형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보내니까 그래 알고 와서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한 5개월 한 24일 만에 제가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이끌어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관을 좀 오라.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는데도 그걸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창 당시 후보의 그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는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를 좀 폭락을 시켜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DJ 당시 후보의 8촌인의 친인척 계좌를 전부 불법으로 뒤져서 불법 정치자금을 차명으로 은닉한 것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려가지고
그 어용 단체들이 또 고발을 하고 그것이 대검찰청 중앙사업으로 고발이 되고 그 사건을 제가 지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 여권에서는 DJ 후보에게 무혐의를 하든 유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관심이 없다. 네. 한 번만 뇌물 수수. 피의자로서 대검찰청 중앙사업부에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주면 포토라인에 예, 세우고. 네. 그걸로서 만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총장께 일방적인 고소 사건을 대검 중앙사업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권이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확실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수사 유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은 반 이해창보다는 반 DJ 정서가 훨씬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결정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검찰총장께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호남 사람이 그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중앙수사부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본인의 비자금 수사 유보를 검찰의 명예를 걸고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유보를 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시켰냐. 사람이 참 소신과 강단과 그 참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당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은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여가지고 저를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해가지고 민정수석 겸 인사수석 역할을 이제 시키겠다. 당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청와대 파견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강력히 사양을 했습니다. 고사를 하셨습니까? 고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검사로서의 제가 마지막까지 참 봉사를 하고 검찰총장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네. 특히나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은 정말로 공정과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DJ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압적이고 독선적인 지도자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가서 정의와 공정을 앞세워서 직무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되겠느냐.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김대중 당선인에 관한 그동안의 악연이 있었고 특히나 50년 만에 정권이 이제 그치.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검찰의 운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검찰 출신이 DJ 정부의 요직에 발탁이 돼서 그 선임을 하겠다 하는데 가서 검찰을 실상을 보고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변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검찰에서는 청와대 안 가는 것을 비겁하고 조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면서 밀어내고 청와대에서는 저는 끌어당기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 이제 인사를 가서 제가 사실은 대통령을 모실 만한 능력과 자질도 부족하고 또 특히나 대통령께서 검찰과의 악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모시기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사양을 했는데 일단 모시게 된 이상은 검찰이 바로 서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그런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 대통령 모시면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보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많겠지만 일화 하나 소개해 주시고 또 스스로 또 회장님 평가도 좀 짤막하게. 예.
제가 사실 일화를 말씀하게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4번 출마했고 26년 만에 출마한 지 26년 만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실 TJ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했던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동교동 세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5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의 이변을 일으키는데 동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역사 창출에 조그만 기록이라도 남겨져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해 고마움을 갖겠지만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IMF 상황에서 너무너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기업은 도산 사태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옛날 정권과는 달리 나라를 개혁을 하고 인사를 정상화하고 인재를 발탁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거친 대통령을 드디어 만들어냈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동교동에 있는 분들이 뭐 자천타천으로 뭐 어느 자리는 내 자리다 어느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많은 유영무영의 압력도 있었고 뭐 자천타천 청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대통령을 모시면서 창업과 수성은 다르다는 개념 하에서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동교동계라는 이름으로 능력이나 자질이나 경륜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사에 우선은 순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시면서 모든 인사는 원칙과 기준 하에서 당신이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가 했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것이 이제 주례 보고를 이제 당에서 보고를 하러 대통령께 이제 와서 뭐 당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교동계에서 대통령만 되시면 어디 자기들 고생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 갈 줄 알았는데 네. 박수선이가 전혀 배제를 해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박수선이하고 이야기하라고 박수선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올라가서 보고 드리면 그 당하고도 좀 잘 지내라고 당하고 잘 지내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 참모가 진언한 말씀을 그렇게 개진하게 되면 또 확실히 논리적으로 수용만 되면은 바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박수선이 같은 영민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특히나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소. 이런 자세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가 원수가 비서에게 주시는 최고 극찬이죠. 평생 잊지 못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후에 이제 청와대를 떠나서 정계 이제 입문을 하셨어요. 99년대 5월 24일 날 DJ 정부 1차 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각 내용을 대통령과 이제 관제해서 상의를 하고 비밀리에 작업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 김종필 총리하고 공동정부였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에게 미리 안을 보냈었는데 그게 5월 24일 날 개각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특정 신문에 그냥 통째로 보도가 돼버렸어요. 당시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2000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좀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고 하는데 네. 이 원로비 의혹 사건 때문에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 보도를 하는 바람에 창당 작업이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주위에 있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우리 박수선 비서관이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은 언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이 좀 사직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왜 사퇴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퇴시키는 형국을 만들고 그런다. 나는 사직을 동의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3번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윤허를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사직하면 앞으로 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검사직도 사직하고 왔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내가 몇 달 전에 말한 대로 좀 쉬고 있어요. 나 그 은혜 안 잃을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있는데 또 특별검사가 도입이 되고 해가지고 온노비 특검이 예, 온노비 됐죠. 특검이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됐죠. 네. 근데 거기서도 뭐 저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수사 기록을 또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저를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 것이 보고서 유출이다 해가지고 저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저를 구속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고 막 등등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하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 고향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사람인데 무슨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고향에 국회의원 출마를 고향에 있는 분들 지인들이 막 어떻게 저를 뭐 납치하다시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또 인사 한 말 하라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출마를 했는데 네. 제가 압도적으로 무속 제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때 온노비역 사건으로 여당으로부터 빈축은 받고 있었죠. 새천년 민주당 만들었는데 자기 후보들 끄끌려고 무소속은 나왔죠. 그 다음에 온노비역 사건 구속됐다. 재판도 마무리 안 되는 피고의 상태로 보석 상태에 있었죠. 악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저야 전국에 저를 아는 지인들 많은 분들이 참 깨끗한 사람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저러고 있다 하면서 돕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지인들을 몰려들고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거기서부터 이제 네. 정치 입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정치를 하는 동안 뭐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는 이 작은 힘으로 여러 사람에게 또 더 나가서 사회와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 법 잘 만들었다.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지역구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민원을 다 국회의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관계 기관에 압력을 넣는다 한다면 나라가 법과 정의와 상식이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다만 내가 평가를 해봐도 왜 이런 민원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지? 왜 이렇게 이런 주장에도 무시를 당하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서서 뭐 전화로든 찾아가서든 이거 그러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해결되고 그럴 때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럴 때는 다소 좀 자부심 있죠. 불안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또 부담도 있는 것이 또 민원을 가지고 오면 바쁜 분들한테 장관이나 또는 고위공직자들 또는 기업인들에게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미안하죠. 그렇죠. 바쁜 양반들한테. 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또 조금만 더 관심을 가해주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겠구나. 또 선의 경쟁의 상대를 확대를 해가지고 공정하고 상식이 저는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그럴 때 민원인들이 참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민원을 청취해주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도 참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 많은 스스로 좀 그나마 위로도 받고 그러셨군요. 네.